미술가 위인전 정선. 내 눈으로 직접 보고 그리기. 음력 5월 5일 단오 무렵, 조선의 궁궐에서 작은 소동이 일어났어요. 신하들이 부채 하나를 두고 이러쿵저러쿵 말이 많았지요. 대감, 누가 부채에 이렇게 멋진 그림을 그렸습니까? 보아하니 금강산 같은데 손을 뻗으면 잡힐 듯한 절경이로군요. 그러자 부채의 주인인 호조 판서가 짐짓 보물이라도 되는 양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이야기했어요. 이 부채의 그림은 겸재가 그린 것이요. 그 말에 신하들은 너나 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 과연 겸재의 그림은 다르군. 그러면서 모두 자기도 부채 그림을 부탁해야겠다고 난리였지요. 겸재는 다름 아닌 정선의 호였어요. 그 시절에는 단오를 맞아 곧 시작될 여름에 쓸 부채를 준비하는 풍습이 있었지요. 서로 선물을 하기도 했고요. 며칠 전 호조 판서는 정선을 찾아가 그림 구경을 했어요. 그는 평소 그림 감상을 좋아해 이따금 화원들을 만났지요. 듣자 하니 얼마 전에 또 금강산에 다녀왔다고. 이번에는 어떤 그림을 그렸나 좀 보여주게. 정선은 호조 판서의 말에 젖부채 하나를 가져와 펼쳤어요. 거기에는 아름다운 겨울 금강산의 풍경이 그려져 있었지요. 그림의 제목은 금강례산도였어요. 호조 판서는 그것을 보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어요. 역시 자네의 산수와 솜씨는 조선 제일일세. 이 부채를 붙이면 여름 무더위가 싹 사라지겠는걸. 허허허. 그리고 호조 판서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어요. 내가 부채를 하나 가져올 테니 이것과 비슷하게 금강산 풍경을 그려줄 수 있겠나? 그럼요, 대감님. 그려드리다 마다요. 정선은 호조 판서의 말에 머리를 조아리며 대답했어요. 자신이 그린 그림의 가치를 알아주는데 그만한 부탁쯤 들어주지 못할 이유가 없었지요. 솔직히 판서대감의 청을 거절할 수도 없었고요. 그렇게 호조 판서는 누구나 탐낼 만한 부채 그림을 갖게 됐어요. 정선은 몰락한 양반 가문의 맏아들로 태어났어요. 그의 집안은 몇 대째 벼슬을 못한 데다 아버지가 일찍 세상을 떠나는 바람에 형편이 더 어려워졌지요. 정선은 고생하는 홀어머니를 보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내가 어서 자라나 훌륭한 사람이 돼야지. 그러나 때거리조차 없는 가난한 살림에 가만히 집안에 들어앉아 글 공부를 하기는 어려웠어요. 정선은 이런저런 굳은 일을 하며 살림을 도와야 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정선의 집에 한 양반이 찾아왔어요. 한눈에 보기에도 꽤 벼슬이 높은 사람 같았지요. 그를 보자마자 정선의 어머니가 버선발로 달려나왔어요. 아니, 대감님께서 이 누추한 곳까지 오시다니요. 오랜만일세. 자네 아들 일로 상의 알게 있어 왔네. 그는 훗날 영의정까지 지내게 되는 김창집 대감이었어요. 오래전부터 정선의 집안과 잘 알고 지내는 사이였지요. 어머니는 정중히 그를 방 안으로 모셨어요. 잠시 뒤 김창집 대감 앞에 어머니와 정선이 마주 앉았어요. 먼저 대감이 말문을 열었죠. 이보게, 자네 아들 선의를 도화서에 들일 생각 없나? 정선은 어린 시절부터 그림을 잘 그려 소문이 자자했어요. 누구에게 배운 것도 아닌데 타고난 그림 솜씨가 사람들의 눈길을 사로잡았지요. 김창집 대감도 일찌감치 정선의 재능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머니는 대감의 물음에 선뜻 대답을 하지 못했지요. 왜 양반 신분에 도화서 화원이 되는 것이 망설여지나? 김창집 대감이
어머니에게 다시 물었어요. 그러자 어머니가 가까스로 입을 뗐지요. 그렇습니다, 대감님. 주로 중인 집안 아이들이 도와서 화원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는 하지. 하지만 자네 집안 형편을 생각해보게. 게다가 아이가 재주가 있으니 화원이 되는 것도 나쁘지 않네. 정선의 어머니는 김창집 대감의 설득 끝에 결국 생각을 바꿨어요. 정선은 내심 몹시 기뻤지요. 도와서 화원이 되면 돈을 벌어 살림의 보탬이 될 거야. 무엇보다 마음껏 그림을 그릴 수 있어서 좋아. 그렇게 시작된 도화서 생활이 정선은 아주 만족스러웠어요. 김창집 대감의 추천으로 화원이 된 터라 한동안 동료들의 눈총이 따가웠지만 금세 실력으로 극복했지요. 양반이라고 잘난 척이나 할 줄 알았는데 실력이 대단한걸? 그러게 말이야. 머지않아 최고의 화원이 되겠어. 그 같은 동료 화원들의 평가는 정선에게 큰 힘이 되었어요. 그런데 정선은 도화서 생활에 한 가지 불만이 있었어요. 그것은 당시 유행하던 그림에 대한 것이었어요. 그 무렵 도화서 화원들은 중국의 화풍을 흉내내느라 바빴지요. 게다가 정선이 처음에 관심을 가졌던 남종화도 너무 주관적인 묘사를 해서 영 마뜩치 않았어요. 모름지기 그림에는 개성이 있어야 해. 나는 발품을 팔아 조선 팔도를 돌아다니며 사실적인 그림을 그리고 싶어. 정선은 그런 생각을 당장 실천에 옮겼어요. 남종화, 문인들이 주로 그린 그림으로 정확한 묘사보다 내면 세계를 표현함. 정선은 금강산을 비롯해 다양한 절경들을 찾아 이곳저곳 바쁘게 걸음을 옮겨 다녔어요. 그때마다 조선 강산의 아름다운 풍경이 화폭에 되살아났지요. 자연은 그 모습 그대로 우리에게 많은 이야기를 전하고 있어. 직접 보고 감동을 느껴야 훌륭한 작품을 그릴 수 있지. 정선의 손길에서 때로는 꽃이 폈고 때로는 비가 내렸으며 때로는 노을이 졌고 기러기가 어디론가 무리지어 날아갔어요. 물론 앞서 이야기한 부채 그림도 실제로 금강산에 올라 그렸지요. 사람들은 훗날 그와 같은 정선의 그림을 그냥 산수화가 아닌 진경 산수화라고 불렀어요. 그 말은 진짜 경치를 그린 산수화라는 뜻이지요. 얼마 후 궁궐에서는 정선이 도화서에 남긴 여러 업적을 기려 현관벼슬을 내렸어요. 그야말로 양반 가문이 부활한 셈이었지요. 하지만 웬일인지 정선의 표정은 무덤덤했어요. 이제 내게는 양반 가문의 자손이라는 것이 별 의미가 없어. 나는 다만 그림을 좀 더 잘 그리고 싶을 뿐이야. 정선은 나이가 들어서도 좀처럼 붓을 놓지 않았어요. 어느덧 70이 훌쩍 넘은 그가 하루는 붓을 들고 집 가까이 있는 인왕산을 바라보았지요. 때마침 산에는 비가 그쳐 안개가 뭉게뭉게 피어오르고 있었어요. 등잔 밑이 어둡다더니 천하절경이 여기 있었네. 이번에도 정선의 그림 솜씨는 유감없이 발휘되었어요. 안개 쌓인 나무와 숲, 비에 젖은 바위들이 실감나게 그려졌지요. 그날 정선은 또 하나의 걸작 인왕제색도를 탄생시켰어요.